네, 서울대학교 최인철입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할 텐데요.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 가장 놀라운 능력, 뛰어난 능력은 배울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특별히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조차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성장한다라는 점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정말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사실 비극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달리 프레임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점만은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각자의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 같고, 또 저 같은 심리학자들은 이 코비드 19 상황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아주 짧은 강의이긴 하지만은 제가 크게 네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네 가지 얘기들 다시 두 가지로 줄여보면, 하나는 제가 제 연구팀과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마음의 중요한 특징들, 특별히 행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누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어떤 요인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에 기초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연구 데이터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인간이란 이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요. 혹시 이게 외국에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막에 영어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지의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들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확인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가장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은 마치 어떤 물질을 원심 분리기 속에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각 그 요소들로 분해가 되듯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분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산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잠깐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깨닫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가, 내 행위가 타인의 행위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런 어떤 그 연결성에 대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 그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고등한 정신적인 능력들, 그리고 인간이 구축해 놓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역량들 때문에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좀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존재이구나라는 점을 깨달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의 어떤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정말 행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들, 오히려 이 상황에서 행복을 더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나름대로의 스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코로나 상황이었다. 저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쁜 삶에 살면서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깜빡 잊고 살아왔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코비드 19 상황을 통해서 이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보는 그런 성찰의 기회를 우리에게 준 점이 가장 좋은 교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 동안에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들 있죠. 예전의 삶에서 그 가치를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그게 좋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복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깨닫는 것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 연구와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행이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여행이 많이 그리워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에 여행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수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 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나누는 이 소소한 이 식사의 자리가 매우 그리워졌고, 또 하나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였고 축복이었는지, 이 공간의 이동이 제약이 되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편을 생각해 보면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인간에게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게 자유로움, 예, 행복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로움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태, 이 상태야말로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인데, 이 코로나 상황 동안에 이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폭소, 마음껏 웃는 이런 웃음들, 그리고 공간의 중요성들, 어떤 공간에 가지 못하고 어떤 공간적인 혜택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이 리스트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일종의 좀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들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들,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체면 때문에 의무감으로 가야 했었던 모임들, 그다음 우리가 하고 있는 회의들 중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회의들, 의례적으로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들, 형식적인 만남들, 또 아주 과한 어떤 우리 외모를 치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구나. 이 리스트 역시 사람들마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한 첫 번째 얘기는 코로나 기간이 나에 대해서 알려준, 나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준 것들이 무엇이고 비본질에 대해서 알려준 건 무엇인지를 각자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적인 이런 존재이구나라는 점인데, 그 점에서 특별히 제가 주목했던 점입니다. 우리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시면은 뒤에, 우리가 사실 운전할 때는 우리 뒤 후면을 잘 못 보긴 하지만 이 자동차 뒤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브레이크 등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뒤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뒤에 오는 차가 조심하게 되겠죠. 자동차 앞에 있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하게 되면 뒤에 오는 차가 그걸 보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이 등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불빛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뒤에 오는 차가 내 차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는 행위이죠.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 보면 뒤에 오는 차들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지키는 장치가 후면 브레이크 등 같은 장치인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손을 씻고 있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우리가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결과가 가장 이타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기적인 행위와 이타적인 행동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개가 대립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기성들을 최대한 억압해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타적인 행위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새로운 깨달음이 뭐냐면, 가장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이타적인 어떤 접점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발견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내 행위가 시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점을 깨닫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가 곧바로 나를 위한 행위이고, 나를 위한 행위가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개인의 삶이나 기업의 어떤 삶이나 그리고 어떤 국가의 삶을 생각할 때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일들이 곧 내 자신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일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되는 이런 어떤 접점을 만드는 일들이 코로나 이후의 삶에서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결국은
야, 결국은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이구나.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전 지구가 멈출 수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에게는 놀라운 점이, 야,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능하게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의사결정들, 행동들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어떤 숭고한 어떤 의식에 의해서 이런 많은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수준에서는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선택이나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좋은 이름으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굉장히 생물학적인 요인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개인의 어떤 행동들을 분석해 보거나 또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분석해 볼 때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런 수준에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만, 아주 생물학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도 분석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제 연구팀이 하고 있는 간단한 연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각 나라들은 자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을 아주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기가 베트남에 이제 착륙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착륙지를 변경하면서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고요, 충격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베트남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최근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을 맡으면서 아주 축구가 베트남에서 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많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우리와 베트남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베트남이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입국 금지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이렇게 빨리 입국 금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랬고, 일본은 화를 냈고, 우리도 그렇게 이제 이 베트남에 대해서 좀 보복 내지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도 생겨난 거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것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경제적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외교적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이런 결정들에도 개인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그 개인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현대 이 시기에만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역사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겪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 이런 대규모 감염병을 많이 경험해 왔다면,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백신을 빨리 개발할 수 있거나 혹은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 수 있지도 못했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치료제도 개발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대규모 감염병들이 창궐했을 때, 그리고 특정 지역의 그런 대규모 감염병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창궐했다면 그 사람들이 겪었던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마음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집단들을 경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인접된 그런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영어로는 패소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많이 창궐했었던 지역일수록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가 더 집단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일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활발히 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렇게 지향하는, 억압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서 그런 지역 사람들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덜 외향적인, 더 내성적인 걸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빨리 입국 금지한 것이 그 나라가 과거에 이런 대규모 감염병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본인들을 지키려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이런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과 함께
3월 11일이 WHO가 이 코로나를 팬데믹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까지,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한 나라가 발생한 시점부터 팬데믹으로 선언이 되고 난 한 일주일 후까지 우리나라에 입국 금지한 나라들을 조사를 하고 그 나라들에서 과거에 얼마만큼의 감염병들이 창궐했는지 기록이 있으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이 나라들이 얼마나 빨리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했는지를 분석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X축에 보시면은 pathogen prevale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얼마만큼 그 나라에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창궐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서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런 빈도가 많았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Y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를 늦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게 부적인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거에 이런 대규모 감염병을 많이 경험했었던 국가일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를 더 빨리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했을 때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입국 금지 당한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차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아픔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이런 행위를 결정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그랬을까? 이게 우리나라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면 이게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 당시에 중국 다음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심했던 나라였죠, 한때. 그리고 또 유럽에서 심했던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했었던 나라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입국 금지에 대한 그런 날짜를 분석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역시 동일한 분석을 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입국 금지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에도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규모 감염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이게 국가 간의 어떤 편견이나 차별로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게 한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하고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행동들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히든 카드. 어쩌면 이 강의에서 제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행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운 좋게 이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017년 9월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을 매일매일 측정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20만 명 정도가 그 조사에 참여를 했고 2019년에는 15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매일매일 주가지수처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빠르게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점선 그래프들은 파란색 점선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데일리 확진자, 매일매일 나타나는 확진자의 수이고 노란색 점선은 글로벌 확진자, 데일리 확진자의 수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상황이 워낙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10분의 1로 축소해서 선이 같은 것 같지만 같은 높이에 있는 것 같지만 10배 이상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이 4월 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행복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패턴을 보이죠. 그러다가 3월 둘째 주부터 행복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글로벌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이 이렇게 아주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6월까지로 더 확대해가지고 보게 되면 4월 15일에 우리나라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가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좋아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좀 편안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감소했었던 행복이 이 4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패턴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죠. 이태원 클럽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특별히 8월 말에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서면서 소위 우리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시면은 이
좋아졌던 것들이 8월 말에 다시 이렇게 안 좋아진 행복이 떨어지는 패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출렁거렸다, 안 좋아졌다가 회복이 됐다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거나 이런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게 되면 다시 떨어지는 이렇게 출렁거리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걸 개별적인 감정으로 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블루 얘기를 하니까 우울을 보시게 되면 우울이 증가했다가 회복이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2.5단계를 거치면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감정들을 봐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을 이제 보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이 이런 패턴에 따라서 하락했다가 회복됐다가 다시 하락한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락의 폭을 적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조금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행복의 스킬들을 사용하고 있길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을까? 그래서 빨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친구와 의도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당신은 가족, 친구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문장을 주고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어보면, 거기에 동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코로나 기간 동안에 행복의 감소의 폭이 적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놀라운 히든 카드는 이미 행복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이게 첫 번째 히든 카드였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코로나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한 사람들. 역시 이런 문장을 주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행복의 감소폭이 적고, 이런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이 역설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개념적으로 머리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거 사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건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우리의 두 번째 히든 카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히든 카드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료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특별히 그걸 누가 많이 경험을 하겠는가? 조금 더 나이 든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행복의 감소가 연령대별로 어느 연령대에서 더 큰지 적은지를 분석해 보면, 저 위에 있는 게 50대 이상인데요, 초록색이. 밑에 있는 10대부터 40대까지에 비해서 50대 이상에서는 행복의 감소폭이 조금 더 적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보면 맨 아래가 50대 이상인데요, 스트레스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스트레스가 올라갔다가 좀 회복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50대 이상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50대 이상의 사람들일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도 명료하게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더 하게 된 겁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우리의 행복이 상승하고 떨어지는 걸 또 막아주는 효과가 있느냐, 이제 진짜 내 행복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안 하겠다라는 어떤 삶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좋은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삶의 지혜가 50대 이상에게는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전에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50대 이상이 되면 뭐 그러라지 뭐, 나는 그냥 나랑 가까운 사람들만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관계의 네트워크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변화를 이분들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행복의 감소를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히든 카드가 있다. 첫 번째,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갖는 것. 두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 매우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쉽게 치부해버리는 마음의 자세이긴 하지만,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죽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명료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좀 정리하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선 강의를 마치고요. 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더 좋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네, 여러분 너무 잘 들으셨죠? 저도 열심히 받아 적느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프라인에 계시는 분들과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이벤터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집중하느라고 아직 못 올려주셨던 분들, 네,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올라오신 분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박정은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이런 느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복이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분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상태가 있고 불행한 상태가 있다. 그 중간에 어떤 연속적인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과 불행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리스크, 위험을 생각할 때 비행기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비행기로 인해서 사고가 날 확률을 우리가 그 정도의 위험은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위험들에 대해서 소위 우리가 acceptable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도의 괴로움, 어느 정도의 골칫거리, 어느 정도의 좌절은 사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범주가 행복과 불행이라는 두 개만 있다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연속선상에 있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은 불행이나 좌절이나 골칫거리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상태의 행복이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불행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은 부부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싸워야 행복한 부부관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좀 잘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 인생에 햇볕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걸 이분법으로 딱 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올려주실 때 사실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마음 아픈 얘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는 커리어나 인생을 살 수 없게 돼서 힘들 때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익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행복의 감소를 누가 더 많이 경험했고 왜 그랬고 이런 얘기는 많이 이제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계층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클래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클래스가 낮을수록 행복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많고 일자리도 굉장히 불안정해지잖아요. 나이별로 이미 보여드리긴 했지만 50대 이상에게서는 행복의 감소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이미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20대 이런 대학생들이라든지 혹은 이 젊은 분들 생각해 보시면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고 과연 결혼은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이런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아직 내리지 않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충격은 상위 계층의 또 50대 이상의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선은 제가 해법을 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처럼 삶이 비교적 안정돼 있는 50대 이상의, 그것도 대학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죄송하죠. 그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최선인데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자기 삶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슨 일을 액션으로 해가지고 삶의 조건을 바꾸는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삶의 조건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을 바꿔서 삶을 재해석하는 것에 의해서도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이렇게 받는데, 이 두 가지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갖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 충분히 공감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자기 커리어에 관한 거를 적극적으로 좀 탐색해보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쉽진 않겠지만, 마음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그 히든 카드라고 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려는 이 자세,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사치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교류와 응원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 자칫 이렇게 좌절하게 되면 혼자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고립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정보도 얻고 또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죄송한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뀔 것인가라는 변수를 딱 나눠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질문들 중에 이 시대에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웰니스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정의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좀 되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즈덤 부족이라고 이제 닉네임 있으신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코로나 블루 시대에 심리 상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많이 접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까 그 웰니스에 대한 정의하고도 저는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운동 선수들이 실력은 되게 어떤 선수가 기량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대회에 나가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입상하지 못하거나 또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분석이 뭐냐면은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입니다.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 선수들은 그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지만 그때 최적의 어떤 몸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절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운동 선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일상에서 어떤,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거나 오늘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멘탈 컨디셔닝도 굉장히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정의는 행복은 일종의 멘탈 컨디션입니다. 내 마음의 컨디션이 아주 좋은 게 행복한 상태예요. 너무 불안해도 안 되고 너무 좌절해도 안 되고 너무 미움이 많으면 안 되는, 소위 내 마음의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가 사실 행복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컨디션을 최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문제를 프레임하게 되면, 때로는 어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너무 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것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소위 컨디셔너라는 음료도 있잖아요. 그거 먹고 낮에 한숨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듯이 내 마음의 컨디션을 항상 최적으로 만들어서 일상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문제를 프레임하게 되면 그렇게 상담받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Q&A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 짧게라도 의견 나누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질문 중에 사실은 수많은 정보와 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면 네, 이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일상의 습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행복이 막 모든 고통이 사라진 우리가 진짜 그 상상만 해도 황홀한 그렇게 개념화를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행복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행복에 이렇게 연속성이 있고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 고통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한쪽 뭐 전문가들은 그거 유전 때문이다. 당신의 성격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그것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또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을 위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고만고만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요. 마음도 좀 바꿔보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런데 내 행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그러면 아까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는 안 좋은 관계예요. 내 기분을 결정적으로 소위 우리가 기분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내 기분을 더럽게 만드는 거는 어떤 공간도 아니고요, 뭐 날씨도 아니에요.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한 어떤 사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미운 소리를 한 어떤 나로 하여금 억울함을 품게 만든 어떤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으로 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그 결정적인 그 관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아예 제거하거나 하려는 노력, 혹은 반대로 그 사람만 만나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거를 하지 않으면 고만고만한 변화들은 늘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꿈꾸는 그 정도의 점프업의 변화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소소한 노력들은 우리가 늘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고, 진짜 결정적인 변화를 갖고 싶으시면은 과감하게 인간관계를 좀 위험이 따르는 일이긴 하지만 좀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 너무 몰입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결국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타자와의 관계까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저희 한 5분에서 6분 정도 남았는데 Q&A는 마무리를 하고 의견 나누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 이벤터스에 보시면 의견 나누기라고 되어 있고 또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아젠다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인간의 본질에 관해 가르쳐준 것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이라는 질문을 또 여러분들께 같이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유롭게 답변을 조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보면서 같이 또 의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몇 가지 올라온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호선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깨달은 본질.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자신의 장점 그리고 강점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등 자기 다지기를 하게 됐다라는 질문, 그 답변 남겨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영화나 드라마의 관람 가능 연령이 표시되듯이 유튜브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굉장히 빨리 되다 보니까 다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여기 있네요. 유튜브나 상업적인 SNS 등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디지털 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네, 온라인에 계신 분일지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일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SNS 상에서도 우리가 피해를 조금 덜 받으려면 이런 것들 조금 조율해 주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코로나가 인간의 본질에 관해 가르쳐준 것들, 익명분이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도와준 시간,
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점에 관련돼서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심심치 않게 지금 접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집단과 집단 사이의 어떤 혐오, 갈등, 이거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주 접하게 되죠. 도대체 왜 다른 집단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폄하하고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차별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일들을 하게 될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두운 면들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타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또 한편에 어두운 면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뭐 선하다 또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거를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속성들을 좋은 쪽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안 좋은 쪽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과제는 착한 사람들하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착한 본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상황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주신 질문에 대한 다른 분들 의견 한번 볼게요. 박정은 님이 남겨주신 답변인데요. 본질의 발견이라는 부분에서는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나의 건강 혹은 우리 가족의 안위 등이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고성인 님이 남겨주신 의견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본질은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해도 오프라인에서 서로의 눈을 보고 같이 호흡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간극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보다는 줄일 것인가가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교수님 짧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하지 않은 연구 중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뭐 먹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공부하기도 하고 뭐 TV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혼자 하는지 누구랑 하는지, 그다음에 그 누구도 뭐 친구인지 가족인지 회사 사람인지 뭐 이렇게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이제 그 실시간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행복이 높고 낮고, 누구랑 있을 때 행복이 높고 낮고, 이런 것들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모은 데이터와 코로나 이전에 그런 식으로 모은 데이터가 있어서 비교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는 행복감이 높다라는 점은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행복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 강도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기회는 줄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근데 역설적으로 사람들과 보낼 때 그게 우리 행복에 기여하는 그 강도는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우리의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야, 우리는 진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존재이고, 진짜 사람들,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내 행복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코로나가 그렇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면을 살펴볼 수 있고 어떻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해준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기억이 조금 납니다. 행복이 지나치게 특별하지 않다고 믿는 균형에서 행복은 출발합니다라는 메시지로 저희 또 사이트에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 또 의견이나 Q&A 창에서 서로 또 답글 나눠 가시면서 교수님의 그런 얘기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최인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